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수십 개의 똑같은 바구니 안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실에 같은 방향에 앉아 TV를 보고 같은 방향에 머리를 두고 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결국엔 벽면 가득 같은 크기로 칸칸이 들어찬 납골 땅에 안치됩니다.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진 이런 풍경들을 떠올려 보면 문득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머무는 공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이유는 편리함과 경제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와도 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남과 같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안심이 되는 심리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인데요. 이 책의 저자 유현준 교수는 다들 잘 아시죠? 알쓸신잡의 유박사로 유명하시고 어쩌다 어른, 명견만리 등에 출연해 건축과 인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풀어놓으며 대중에게도 익숙해진 얼굴이죠. 이 책에는 건축과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과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건축과 공간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리고 크게는 도시부터 작게는 내 자동차까지 우리가 살면서 머무는 다양한 공간들이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녔던 학교 건물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무렇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만 느껴졌다면 오늘 조금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산다.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대형 조직을 선호한다. 우리 의식에는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큰 단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한다. 심지어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누구 하나가 볶음밥을 시키면 좀 유별난 사람으로 치부한다. 원래 사람마다 다른 걸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좀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의식 속에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통해 두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배경도 있고 군대 문화와 교복 문화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띠는 데는 학교 건축이 큰 역할을 한다. 어린이가 집을 떠나서 첫 12년 동안 경험하는 공간이 학교다. 그런데 학교 교실과 건물은 건국 이래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는 수십 개의 똑같은 상자형 교실을 모아놓은 하나의 네모난 교사동과 하나의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담장이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학교와 교도소다. 둘 다 담을 넘으면 큰일 난다. 필자의 학창시절 어느 학교는 학생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서 담장에 전깃줄을 설치하기도 했다. 학교와 교도소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창문 크기를 빼고는 공간 구성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로 구성된 대형 교사에서 12년 동안 키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닭장 안에 갇혀 지내는 양계장 닭이 떠오른다.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난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학교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은 최근 들어 더 심화되었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복 자율화 시대였다. 지금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닌다.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 도시락 반찬도 함께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 곳은 교도소와 군대와 학교밖에 없다. 학교는 점점 교도소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군대는 2년이면 제대하지만 학교는 12년을 다녀야 한다.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꽃다발을 주기보다는 두부를 먹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런 시설에서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난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 양계장에서 키워놓고는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졸업한 다음에 창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대형 학교 건물 안에 똑같은 교실, 숫자만 다른 3학년 4반에서 커온 아이들은 대형 아파트의 304호의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똑같은 납골당에 나란히 안치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주의적인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이런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대기업과 공무원과 대형 쇼핑몰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의 학교 건축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의 변화가 시급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학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70년에서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만 해도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마당과 골목길에서 뛰놀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첫 번째 집으로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난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에는 마당이나 골목길이 없다. 이들은 마당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만 지내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진다. 이동할 때도 봉고차에 실려 이동한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낸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자연이다. 필자는 전작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현대인들이 TV를 많이 보는 이유가 마당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마당에서는 사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시시각각 다른 태양빛이 돌지만 거실에는 변화가 없다. 변함없는 벽지와 항상 똑같은 형광등 조명뿐이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유일하게 화면이 변하는 TV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진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는 외부 공간이 없다. 그 말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1년 12달, 12년 동안 실내 공간에서만 지낸다고 생각해보라. 항상 똑같은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의 시기와 농업 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자연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자연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가 우리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변화하는 환경인 자연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과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이들을 실내 공간에 가두다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변화의 공간은 게임 같은 사이버 공간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사냥꾼의 후예인 남학생들이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띈다. 필자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아이가 나뭇가지 사이로 들이치는 빛이나 바람의 변화, 계절의 다채로움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컬러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연을 돌려줘야 한다. 잡스의 착오. 우리나라에는 왜 창의적인 천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건축가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다. 실험에 의하면 3m 이상의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 키보다 위로 기능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공간에 각각 어떤 기능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 과거 주택의 마당은 특정 기능 없는 빈 공간이었다. 계절과 날씨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마당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생각이라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같은 재료였다. 변화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당 대신 아파트 거실의 변화 없는 인테리어 속에서
TV를 켜면 쏟아지는 정보에 질식하며 살고 있다. TV는 마치 내가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떠드는 친구와 같다. 마당이 주는 자연의 변화가 내 해석이 필요한 요리하기 전의 재료라면 TV 속 이야기는 가공식품과도 같다. 가공식품이 있으면 내가 요리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우리에게 밀가루와 버터가 주어지면 각자 다른 빵을 만들지만 만들어진 빵이 주어지면 먹고 살만 찐다. 지금 우리의 주거 공간은 인스턴트 식품 같다. 혁신의 아이콘 같은 기업 애플을 보자. 지진이 많은 환경 때문에 저층형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덕분에 애플이 태동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저층형 주거지라고 해도 거기에 차고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을 것이다. 40년 전 캘리포니아의 스티브 잡스가 살던 집에는 차고라는 여유 공간이 있었다. 차고는 주차 공간이자 창고지만 차를 밖에 세우고 물건을 치우면 애플의 사무실 겸 공장이 될 수 있었다. 필자의 아들이 잡스 같은 천재라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는 차고 같은 잉여 공간이 없어서 애플을 못 만들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사는 집은 천장이 낮고 여유 공간이 없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구석구석 비는 공간이 없어 효율이 높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낭비되는 허술한 공간이 없는 집은 창의성을 질식시킨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1인 가구가 되어 초소형 원룸에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창의성은 더 묻혀버릴 것이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향하는 반창의적 주거 환경의 흐름을 틀어서 새로운 주거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창의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축 분야의 과제다. 천재를 키우는 공간. 신문에서 조지 호츠라는 미국의 천재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17세에 애플의 야심작인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출시 한 달 만에 풀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28세 때는 알파고처럼 딥러닝 기능을 갖춘 무인차 인공지능을 개발해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구글이 수년간 수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무인차 주행 기술을 26세의 젊은이가 2달 만에 개발했다고 하니 진짜 천재임에는 틀림없다. 왜 미국에는 이처럼 천재가 많이 나올까?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일론 머스크의 조지 호츠까지 6명의 천재가 배출되었으니 줄잡아 5년에 1명꼴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천재는 왜 유독 미국에서 잘 나타나는 것일까?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다양성이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충돌이 사고 패턴의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다. 미국에 살았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다양한 피부색의 수백 가지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인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악센트와 억양으로 하는 언어 소통이 더욱 멋있기까지 하다. 이런 환경 자체가 다양성과 소통을 가르친다. 건축가의 시각에서 보면 민족의 다양성뿐 아니라 삶의 터전이 다양한 것도 부럽다. 미국은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국가다.
그뿐 아니라 도시들도 다들 제각기 특색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LA가 다르고 LA와 뉴욕은 둘 다 대도시지만 다른 나라라고 느껴질 만큼 문화가 다르다. LA는 계란 프라이처럼 퍼져 있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인 반면 뉴욕은 초고밀화된 보행자 중심의 도시다. 도시가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0%가 똑같은 아파트에 산다. 친절하게도 몇몇 건설사가 각 평수대로 전형적인 아파트 평면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부분 비슷한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곳 없는 도시에서 비슷한 생김새의 아이들과 자란다. 이런 획일화된 보편적인 삶의 공간이 어떤 천재들에게는 창의성을 죽이는 공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천재가 나오려면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주거 공간과 삶의 형태가 필요하다.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야 한다.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숨겨진 공간과 버려진 땅을 찾아서 재미난 놀이터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빈 골목길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비롯한 각종 놀이터가 되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를 했다. 술래잡기는 창의적으로 공간을 찾는 기가 막힌 놀이다. 술래잡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문 뒤쪽이나 장롱과 벽 사이 등 자기 몸의 크기와 모양을 상상하며 공간을 찾는다.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 공간을 찾아서 장소로 만든다. 아이들은 천재 건축가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시간이 없으니 공간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점점 의미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자. 그래야 아이들에게 이 도시가 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모텔 대실. 과거의 골목길은 동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이었다. 쓰임새를 보면 마당은 사적인 정주 공간이고 골목길은 공적인 정주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골목은 주차 공간이 되었다. 공간적으로 승용차는 밖에서 안을 보기 힘들고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사적 공간이다. 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혼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승용차는 방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는 이전에 공적인 공간이었던 골목길을 사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우리 도시에서 차도가 차지하는 면적은 점점 넓어졌다. 차도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동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정주하는 공간을 그만큼 빼앗긴 것이다. 사적 공간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 누군가의 사적 공간이 되면 내가 갈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울 같은 대도시가 이렇게 넓고 고층 건물이 많아져도 사실 내가 가서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의 총량은 더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자가용으로 채워진 테헤란로 같은 대로 역시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공간이다.
우리 도시의 삶에서 공적인 정주 공간은 과거에 비해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 한강 시민공원 정도만 남은 듯하다. 도시 내에서 내 소유의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무를 공간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 속에는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녹지공원은 경사져 있다는 점이다. 경사졌다는 것은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사면 때문에 산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 서울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산이 많아도 우리는 공적인 정주 공간에 목이 마른 것이다. 공공의 정주 공간이 사라지니 우리가 공간을 점유하려면 사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카페를 비롯해 비디오방, 노래방, 찜질방도 마찬가지다. 모텔이 가장 재미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모텔방을 하루 종일 빌리는 경우는 적다. 대신 몇 시간씩 빌리는 대시를 한다. 시간 단위로 내 방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갈 곳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공간을 빌리는 비즈니스가 발달해 있다. 힙합 가수가 후드티를 입는 이유.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정말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택시처럼 빌려 타게 될까? 자가용을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자가용은 이동수단 외에도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비싼 지금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 전에 자동차부터 산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자가용은 가장 효율적인 안식처가 된다. 자가용은 이동 가능한 내 방이다. 그렇다면 자가용을 사기 힘든 사람들이 사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후드티가 있다. 힙합 가수들은 후드티를 많이 입는다.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후드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선을 차단해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려는 노력이다. 후드티는 미국에서도 흑인 힙합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에서 평범한 흑인 학생이 후드티를 입고 나갔다가 경찰총에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후드티를 입으면 도시 빈민층의 우범자로 보기 때문이다. 왜 그런 선입견이 생겼을까? 건축적으로 보면 후드티를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한다. 지붕이 있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니 모자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쓴다. 주변이 안 보이니 머리를 좌우로 두리번거려야 한다. 이런 행동이 힙합의 무브다. 후드티를 입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행동은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행동 패턴이다. 손을 좌우로 넓게 흔드는 것도 힙합 춤의 형태다.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액션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은 헤드폰을 쓴다. 힙합 문화에서는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다닌다. 그런 헤드폰은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다. 큰 헤드폰은 나를 내버려 두라는 무언의 메시지다.
벽으로 소리가 차단된 공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청각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헤드폰이다. 우리는 청각, 시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 이런 감각들 중 일부를 제어하면 외부와 차단된 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을 만들려는 몸부림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촉각을 차단하고 나만의 세계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갑을 착용한다. 마이클 잭슨은 평소 한 손에 장갑을 끼고 다녔다. 이는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는 패션 장치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엿보는 것을 관음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관음증은 본능이자 권력을 나타낸다.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더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도시에서 자동차 안의 공간은 일부러 불을 켜지 않으면 항상 밖보다 어둡다. 어두운 자동차 안에 있으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 자가용은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장치다. 익명으로 댓글을 쓸 때 폭력적이 되는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는 숨어서 자신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할 때 더 난폭해지는 것이다. 자가용이 없을 때 관음증을 가장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다. 언론에서 사람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 흔히 사진 속 사람들의 눈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인다. 사람의 눈은 이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눈을 가려주는 어두운 선글라스는 밖은 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다. 자동차, 헤드폰, 장갑, 선글라스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공간을 만들려는 장치들이다.